반드시 그 강남 아파트를 사려면 미국 주식에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한국 주식에다 투자하면 또 안 되는 게 오늘 책은 바로 V체인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 주머니, 리밸런싱이랑 말뚝박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업그레이드 룰, 요거까지 얘기해 주셨는데, 자, 그럼 10년 뒤 무조건 오른다고 좀 뭔가 저자님께서 확신할 수 있는 주식이나 그럼 지수는 지금 뭔가요? 그거는 이제 제가 책에도 써놨듯이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세계 1등주와 지수가 되겠죠. 네. 지금 세계 1등은 뭐죠? 애플이 세계 1등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 전에 그 1등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이제 애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왔다 갔다 하고 있군요. 그래서 이제 뭐 애플 그러니까 1등이 되면 이제 50대 50으로 이제 나눠서 갖고 있다가 그러다가 뭐 2등이 10% 이상 차이가 나면 그때는 이제 시가총액에서 10% 이상 차이가 나면 2등을 전부 팔고 1등으로 갈아타는 거죠. 그러니까 그 1등, 2등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었거든요. 2018년도 1월 달인가 그때가 굉장히 치열하게 아마존, 애플 그리고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세 가지가 계속 이제 치열하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좀 그런 룰이 이제 정착이 안 됐을 때나 다 팔고 1등으로 갈았다가 다음 날 또 1등이 또 바뀌니까 다 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란이 굉장히 심했고 그래서 1등하고 2등하고 이제 만약에 시가총액을 넘어갔을 때 2등이 그럴 때는 1등하고 2등하고 바꾸고 그리고 10% 이상 차이가 났을 때 시가총액에서 그럴 때는 이제 2등이었던 주식을 전부 팔고 1등으로 갈아타는 그런 전략이고 1등을 투자를 하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1등이었다가 망한 경우는 없습니다. 2등이나 뭐 10등, 뭐 100등 이러다가 이제 망하긴 해도 그렇죠. 1등에서 바로 갑자기 망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이게 뭐 그 어떤 종목 1등이냐 그러니까 어떤 이제 섹터 1등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절대 섹터 1등이 아니에요. 그냥 세계 시가총액 1등입니다. 심플하고요. 그리고 뭐 한국에서 1등이냐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경기를 타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사이클. 사이클을 타는 주식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 시장에서는 다른 식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좀 다르게 미국에서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 미국 그렇죠. 세계 1등이니까. 세계 1등이다 보니까. 그리고 한국에서는 뭐 1등이라 하더라도 그 2등하고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고 삼성전자도 한 번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주분들 뭐 들으시면 좀 그렇겠지만 왜냐하면 노키아 같은 경우도 그때 스마트폰으로 이제 적응을 못하고 한 6개월 만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공룡은 더 빨리 망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산 섹터가 이제 캐파가 있다 보니까 캐파를 이제 어느 정도 채워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팔리면 영업 손실이 엄청나게 나면서 바로 망하거든요. 그래도 이 떨어질 때 뭐 어떤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세계 1등은 1등하고 1등이 굉장히 안 좋다. 안 좋은 상황이다. 그럼 2등하고 순위가 바뀌어요. 순위가 바뀌다 보니까 2등을 팔고 1등으로 갈아타면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이고 지수라든가 세계 1등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풀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까지는 이제 디플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요즘에 다시 인플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뭐 미국이 작년에만 4조 달러를 이제 풀었죠. 그러면서 천문학적인 돈이 이제 풀리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해칭을 하려면 그러면 현금을 들고 있으면 계속해서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뭐 위험한 자산에 투자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해칭을 할 수 있는 거는 확실한 부동산과 확실한 주식이 제일 해칭할 수 있는 수단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뭐 세계 1등 주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세계 1등의 부동산 뭐 이런 자산들은 그러니까 해칭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양적 완화 때문에 이제 그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는 이유는 뭐 양극화가 되는 거는 이제 돈을 굉장히 많이 풀었기 때문인데 돈을 굉장히 많이 풀다 보면 그 은행들은 굉장히 안전한 사람들이나 안전한 기업한테 돈을 많이 빌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세계 1등이라든가 이런 그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전한 자산이다 보니까 뭐 삼성전자도 보면은 한국보다 신용 등급이 높을 때도 있어요. 기업 1개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위험해지는 게 왜 위험해지냐면 채권들을 엄청나게 많이 팔았죠. 그러면 오히려 애플보다도 애플의 회사채보다도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천문학적인 이제 채권을 팔다 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회사채를 그 정도까지 뿌리지도 않고 그리고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그런 주식이 훨씬 더 안전해 보이죠. 그러면 이제 자산가들은 주로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가지고 이제 자산을 그때 굉장히 많이 늘리는데 그때 오히려 빚을 내서 사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요. 예, 일부러 이제 그렇게 하죠. 저자님 생각하실 때 앞으로 만약에 한 5년, 10년 뒤를 생각해서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 주가 전망을 본다면 네. 미국 주식을 훨씬 더 좀 좋게 보고 계신 것 같네요. 그렇죠. 미국 주식이 네. 이제 미국 주식은 꾸준히 올라가는 주식들이 대부분이고요. 네. 한국 주식은 이제 경기를 타는 주식인데 경기는 그러니까 앞에다가 뭐 건설 경기, 뭐 네. 반도체 경기, 네. 뭐 조선 경기 이렇게 앞에다가 그 붙이면 됩니다. 섹터 네. 이름을. 그래서 말이 되면 경기를 타는 주식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경기를 타는 주식이고 네. 내수 주식도 있죠. 네. 내수 주식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내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로 뻗어나가지 못하면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네. 그 골목 상권 침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온 게 그게 이제 성장 동력의 한계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서 때리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인 것을 상대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서 세계 1등을 하면 세계적으로 더 많이 뻗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기를 타지 않는 주식은 뭐 예를 들어서 음식, 과자 경기 뭐 이런 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삼시세끼를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럼 매일같이 먹죠. 그러면 이제 멀티플을 계산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근데 뭐 삼성전자도 요즘에 뭐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그러니까 앞으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이제 미리 반영을 다 했다가 떨어뜨렸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삼성전자도 보면 고점 대비 30% 정도 떨어지는 거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그게 사이클이 한 3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경기 타는 주식은 무조건 3년 뭐 그러니까 그 어떤 사이클을 타는데 조선 경기 같은 경우는 한번 꺾이면 네. 뭐 거의 한 10년이 지나도 이제 다시 올라오질 않죠. 오히려 10년 전보다 가격이 뭐 한 3분의 1 이 정도 가격까지 떨어져 가지고 올라오질 않다 보니까 이게 언제 팔아야 될지도 모르고 나는 이제 그 재테크에서 완전히 소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한국 주식을 할 때는 사이클이 좀 짧은 주식을 선택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미세먼지가 이제 예전에는 네.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굉장히 많이 왔었죠. 그래, 올해는 좀 덜하긴 요즘 하지만 많아요 또 다시. 예. 그게 이제 많아지는 게 중국이 이제 공장이잖아요. 네. 예, 세계 공장이다 보니까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은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테마 주식을 좀 하는 사람들은 미세먼지나 뭐 제약주 뭐 이런 것들을 해요. 왜냐하면 딱 사이클이 딱 6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국 같은 경우가 한 9월 달에 좀 하늘이 맑습니다. 왜 하늘이 맑냐면 그때 이제 5중전에 6중전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중국 공산당들이 베이징에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하늘을 이제 굉장히 맑게 만들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 그때가 이제 제일 쌀 때예요. 왜냐하면 미세먼지 가장 없을 때. 네. 예. 그러다가 이 6중전에 이런 것들이 끝나면 네. 그 다음서부터 이제 공장이 막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석탄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난방을 하면서 겨울에 굉장히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 12월 달, 11월 달 요때가 가장 저점이고 그리고 가장 미세먼지가 심할 때가 한 3월 달 정도가 돼요. 그때는 북서계절풍 같은 것들이 불면서 한국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오는 그런 미세먼지 같은 게 많이 오는 그런 시절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3월 달에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령도 같은 데가 차도 별로 없는데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게 중국에서 오는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그제서야 뭐 지금 미세먼지 때문에 죽겠다 하니까 뭐 한 재작년 같은 경우는 뭐 마스크 그리고 뭐 공기 청정기 뭐 필터 이런 것들이 올라요. 그러니까 사는 거는 주로 11월 달에 샀다가 한 3월 달 정도나 이때 파는 거죠. 그리고 뭐 제약주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경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1월 달 정도에 많이 올랐다가 한 두 분기 정도 지나요. 한 6월 달에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제약주들이 아주 그냥 사이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이유는 1월 달에 놀기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이제 항암제를 개발한다, 뭐 카티를 개발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주 뭐 요즘에는 이제 좀 코로나 치료제라든가 이런 테마들을 막 빵빵 발표를 해요. 그럼 주가가 막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분기 정도가 지나서 한 6월 달 이제 분기 발표가 끝나면 그때서부터 주가가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12월 달 정도에 샀다가 한 6월 달 정도에 팔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그 꾸준히 올라가서 꾸준히 투자할 주식은 없고 차라리 경기를 보는 거면 차라리 짧게 한 6개월 정도를 보는 게 더 좋죠. 예. 그러면은 확실하게 이제 수익을 거두면서 투자를 하는 게 더 나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세계적인 주식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세계적인 주식은 그 1등주에다 투자를 하시고
조금 좀 지루하다 싶으면 그렇게 이제 단타로 이제 치시는 것도 낫지 한국 않다. 증시는 약간 좀 단기적인 입장에서 예. 미국 증시는 약간 장기적인 입장에서 좀 접근하면 좀 좋을 것 같다 해주셨는데 그렇죠. 예. 아까 전에 이제 주식으로서는 이제 시가총액 1위 기업을 사면 된다는 식으로 미국은 하셨는데 지수는요? 지수를 좀 사도 괜찮나요? 괜찮은 그렇죠. 또 지수는 예. 뭐가 있을까요? 지수는 뭐 그 S&P 500이나 아니면 뭐 나스닥 100 같은 이제 SPI나 지수. QQQ 같은. 그렇죠. 그래서 QQQ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뭐 어차피 나스닥 100이나 아니면 S&P 500이나 그렇게 그 수익률이 높진 않아요. 올해는 한 25%씩 올랐는데 네.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1% 정도 되거든요. 네. 그것도 이제 배당까지 합쳐서 TQQQ를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TQQQ는 뭐 주로 저는 그 빅스 지수를 좀 보고 투자하는 게 낫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빅스 지수가 15 이하일 때, 네. 15 이하일 때 이제 들어갔다가 네. 15가 넘어가면 그때 팔고 이렇게 되면 뭐 굉장히 수익률이 이제 좋게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다도 써놨는데 TQQQ 투자를 하는 게 그때는 세배 레버리지다 보니까 안정적일 때 굉장히 많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한 3월서부터 그 이제 트럼프 재임 마지막이죠. 예, 그때가 12월까지 아주 안정적으로 그 0%대 상승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1%가 넘어가거나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0.1%, 뭐 0.5%, 0.7% 이러면서 매일같이 올라가는 게 몇 개월간 가거든요. 어느 때는 나스닥 100이 그러니까 나스닥이 한 2년 정도 마이너스 3% 없이 간 적도 있었고요. 네. 그러면 그럴 때는 빅스가 15 이하일 때, 예, 그러니까 뭐 위험 지수가 15 이하일 때는 오히려 그렇게 들어갔다가 네. 그 15가 이제 넘어가면 그때 팔고 그랬으면은 굉장히 수익률이 좋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1등 주식보다는 더 수익률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예. 빅스가 그러면 15 이하일 때가 언제냐라고 네. 봤을 때는 지난 이제 2018년도 같은 경우는 2015년 그러니까 이제 금리 상승기 그때부터 빅스가 15 이하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리 상승기에 왜 이제 빅스가 그렇게 떨어지냐라고 봤을 때는 진짜 경기가 좋으니까 그때부터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금리가 굉장히 그 올린다고 해서 하는데 실제로는 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들한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경기가 진짜 좋아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빅스가 15 이하로 떨어질 거고 그때는 이제 TQQQ를 이제 투자를 한다 하시더라도 의미가 있다. 저는 안정적으로 올라갈 때는 이거 세배 레버리지를 쓴다 하더라도 그 이제 그것도 스탑을 걸어놓는 거죠. 15 이상으로 넘어가면 예, 이제 팔게 되는 거니까 스탑을 걸어놓고 이제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훨씬 더 의미 있게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예. 그럼 저자님 미국이 한국보다 주식 투자하기 좀 더 쉽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왜 쉽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미국이 쉽다라고 하진 않고요. 네. 세계 1등이 쉽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예. 세계 1등이 쉬운 거는 네. 제가 아까 이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세계적으로 전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예,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미국 세계 1등 주식은 현재는 그냥 어떻게 보면 플랫폼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 플랫폼은 매일같이 우리가 결제가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일같이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그 박스피라고 해가지고 뭐 2,000선까지 올라가고 거의 한 10년간 박스피가 있었고 요번에도 이제 3,000선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1년 내내 지금 3,000선에서 이제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런 이제 경기 순환주가 굉장히 많은 주식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짜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아니면 한국 경기에서 이제 갖고 있었던 뭐 반도체라든가 아주 뭐 이런 그 삼성전자가 좋아졌을 때 그때 이제 반짝 올라가는 경우는 있어도 그것도 다시 평균을 맞춰요. 그러니까 완전히 4,000선까지 가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그 한국 주식 시장이 한국에 있는 주식들이 굉장히 좋은 멀티플을 갖고 이제 갔을 때나 그렇게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꾸준히 올라가는 주식은 미국 주식 정도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주식을 사면 무조건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시장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 뭐 한 3만 선, 예, 그게 이제 1990년도, 네. 예, 3만 9천 선인가 그랬는데 네. 그게 거의 한 9천 선까지 떨어지거든요. 2001년인가 2002년까지. 그러다가 2만 6천, 2만 7천까지 겨우겨우 올라와요. 그러니까 주식에다 꾸준히 투자를 하면 무조건 오른다. 이것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스페인, 이탈리아, 뭐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요즘엔 좀 올라오긴 했지만 네. 그게 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000년 닷컴 버블 때의 주가를 회복을 못했어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주가를 회복을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 유럽 같은 경우는 혁신이 거의 안 일어나는 그런 나라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으니까 그런 나라들이 멀티플을 그렇게 많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세계 혁신은 다 미국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그쵸. 지금 뭐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뭐 메타버스 뭐 이런 그 전기 자동차 그리고 자율주행차 뭐 이런 모든 혁신은 다 미국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미국이 훨씬 더 멀티플을 많이 주고 꾸준히 올라가는 건 다 미국 쪽이다. 그거는 저는 이제 그렇게 봤을 때 미국이 노동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유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벤처 캐피탈이 굉장히 잘 된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이제 해고가 자유로울 때는 좀 이런 벤처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예전에 뭐 대항해 시대라든가 이런 네. 그 세계적으로 한 것들은 거의 다 이제 유럽에서 일어났으니까. 그랬는데 해고가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유럽에서 있는 기업들이 좀 어떻게 변신을 많이 하냐면 사람을 별로 안 자르는 기업 그런 식으로 좀 변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이 명품 기업 아니면 뭐 자동차 기업도 있는데 뭐 타이어 같은 거 그러니까 뭐 미쉐린 타이어도 이제 프랑스 기업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유럽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미쉐린 타이어라든가 뭐 이런 그 좀 그 해고가 이제 힘드니까 그런 식으로 기업의 체질을 많이 바꿨어요.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은 해고가 굉장히 자유롭고 그러다 보니까 벤처 캐피탈도 돈을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혁신 기업들도 예,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나. 예,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기업들 그리고 요즘에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꾸준히 매일같이 결제하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꾸준히 매일같이 올라가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은 좀 물려도 좀 지나면 또 이제 회복을 해요. 예, 좀 좋은 기업 같은 경우는. 예. 근데 미국이 되게 선진국 중에서도 제일 뭐 잘하고 있는 국가인데 네. 사실 선진국이 아닌 또 신흥국에 투자하는 게 또 나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뭐 성장률이 높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는 좀 뭐라고 보세요? 신흥국에 투자를 하면 그 이제 주가 지수는 올라갈 수 있지만 네. 예, 그 뭐 환율 문제가 좀 큰데요. 네. 그러니까 환율이 한국 같은 경우도 보면 뭐 1997년에 뭐 그 한 700원, 600원 정도 하다가 지금은 1190원 이렇게 되면서 거의 한 50% 가까이가 올랐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나마 이제 좀 경제 발전도 되고 어느 정도 이제 뭐 기초 체력도 어느 정도 탄탄하니까 괜찮은데 네. 다른 신흥국들은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신흥국이 이제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가 요즘 좀 어렵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졌죠. 그리고 2001년도에 이제 중국이 WTO에 들어오면서 미국에다 이제 절대적으로 많은 수출을 했어요. 그랬는데 2008년도에 이제 그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미국이 중국한테 좀 부탁을 합니다. 많은 그 경기 부양을 통해 가지고 세계 경기를 좀 살려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이 그 서부 대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라든가 이런 쪽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굉장히 많이 살리고요. 그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면 철강이라든가 철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시멘트라든가 뭐 중장비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쪽을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근데 그런 쪽이 이제 첨단 기업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빚을 져가지고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기업 부채가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기업 부채가 한 300%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약점이 뭐냐면 그 정부 부채가 많은 게 약점이고 한국은 가계 부채, 중국은 기업 부채예요. 한국은 발전이 없으니까 이제 그 가계 부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부동산으로 부양을 한 거고 중국 같은 경우는 기업이 굉장히 많은 부채를 지면서 그런 이제 좀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리고 서부 대개발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기업 부채가 생기면서 요즘에 이제 헝다 사태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요즘에 뭘 하냐면 그 미국이 앞으로 이제 자기네들을 공격할 거를 대비해서 그 디레버리징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채를 줄이는 작업 이런 것들을 시작을 했는데 왜 지금 이때냐라고 봤을 때는 지금이 미국이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뭐 금리를 올렸을 때는 더 이제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디레버리징을 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경기 부양을 안 합니다. 경기 부양을 안 하면 중국도 경기 부양을 안 하니까 GDP도 올라가질 않고요. 지금 GDP를 막 올릴 수 있는 거는 또 정비 기업을 또 만드는 거예요. 더 많은 이제 아파트를 짓고 그리고 더 많은 철강이나 철근 콘크리트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 한국의 포스코 이런들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인프라 투자를 하는데 중국은 디레버리징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포스코가 거의 한 10년 만에 다시 오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빚을 내 가지고 경기 부양을 못하면 그러면 주가가 올라갈 수도 없는 거고 한국도 거기에 이제 맞춰서 중국의 주가 지수와 비슷하게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거는 미국 쪽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는 네. 그 예전에 이제 폴 볼커가 1988년도에 이제 그 연준 의장을 그만뒀습니다. 예, 2번 하고 그만뒀는데 그 사람한테 왜 그만뒀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자기가 이제 결정적으로 그만두게 된 이유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뭐였었냐면 미국은 재정 부채와 그러니까 재정 적자와 무역 적자 두 가지가 있는데 무역 적자는 엄청 신경을 쓴대요.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에도 보면은 일본의 프라자 합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일본을 엄청나게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우리한테 물건 많이 팔아먹고 달러 갖고 가는데 그것 때문에 니네들 엔화 올려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얘네들은 뭘 신경을 안 쓰냐면 재정 적자를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예. 그래도 지금도 보면 뭐 4조 달러씩 풀고 막 이러는데 그게 뭐 지네들끼리 요즘에 쇼하고 있는 거죠. 12월 달에 뭐 이게 정부 부채를 뭐 확인을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이거 갖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다른 나라들한테 대외적으로 쇼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요. 지속적으로 부채는 늘어나고 그리고 부채를 일으켜가지고 인플레이션을 만든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갖고 지금까지 찍어낸 미국의 국채를 굉장히 낮추는 식으로 가는 거죠. 네. 예, 그러면서 미국은 굉장히 많은 돈을 이제 뿌려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는데 결국은 그러면 이제 뭐 투자를 어디다 하냐? 그럼 미국 주식이나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거죠. 한국 그 사람들도 요즘에는 이제 미국 쪽으로 많이 넘어가긴 했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거의 미국 쪽보다는 한국 투자에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세계에서 이제 그 시가총액이나 아니면 이제 경제적 위치로 보면 우리나라가 한 2%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도 한 1.8%, 1.6% 정도밖에 안 돼요. 주식 시장은. 근데 미국은 한 40%,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한 60% 정도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투자를 많이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미국에다 올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예전에는 한 거의 90% 정도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요즘 이제 느끼는 게 그런 거죠. 미국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예, 한국은 이렇게 박스피로 가고 있냐라고 그러니까. 하는 게 이 돈의 힘입니다. 예, 돈으로서 그냥 밀어버리는 거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연준이 받쳐주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질만 하면 얼마든지 뭐 테이퍼링도 좀 늦추고 금리 인상도 좀 늦추면서 시장의 눈치를 보는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미국은 어느 정도 그 미국의 이제 연금 펀드가 1980년도서부터 이제 생겼는데 그 연금 펀드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돈이 이제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 주식 시장에 신경을 쓰는 거고 주식 그렇죠. 예, 401K였네. 예, 401K인가 그랬죠. 예. 그러면서 이 미국의 주식 시장이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게 미국의 돈과 그리고 정부 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쓴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 주식하면 뭐 책에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다. 어떤 얘기인가요? 그 강남 아파트를 사는 거는 제가 아까 이제 얘기했듯이 리밸런싱과 이제 말뚝박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기에 현금을 많이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있는데요. 뭐 보면은 그 우리나라 이제 그 가계에서 이제 이자율을 매길 때 그 기준이 되는 금리가 이제 3년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채 10년물이고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3년물이고 미국은 10년물이냐라고 했을 때는 미국이 50년물, 100년물짜리 국채를 이제 팔았다면 미국은 50년물, 100년물이 그 모기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못 팝니다. 그러니까 50년 후에도 미국이 그 세계 최강대국이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장을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30년물까지는 미국이 1등 할 것 같아. 라고 해서 이제 미국의 30년물 국채가 팔리는 거죠. 그래서 30년물 모기지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뭐 10년도 이 정부 보장을 한다 하더라도 10년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긴 게 10년 정도가 되고요. 그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리는 3년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 이제 은행들이 조달을 하는 게 3년물을 기준으로 조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길게 30년까지 빌려줄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달 자체를 3년에 하는데 만약에 30년짜리 고정금리로 빌려줬다가는 은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뭐 아주 가끔 가다가 뭐 신규로 분양을 받고 뭐 신혼 부부고 뭐 이제 아주 저소득층은 뭐 20년, 30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5년 거치 1년 상환이에요. 1년씩 변동금리로 하면서 그렇게 되는 게 5년 동안은 어느 정도 믿고 가다가 1년이 지나면 계속해서 시세를 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변동금리로 해가지고 금리를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원금 상환을 들어가기도 하면서 그 시세를 보면서 가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30년물 고정금리다 보니까 네. 얘네들은 뭐 요즘 같은 이제 거의 제로금리 상황에서는 2% 정도의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빌릴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후에 아무리 금리를 뭐 5% 6%까지 올린다 하더라도 절대 더 5% 6%까지 변동으로 돈을 내질 않죠.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경우가 터졌다 하더라도 미국의 뭐 주택이 뭐 굉장히 많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이런 일은 별로 안 벌어지는 거죠. 네. 그러면 미국에서는 뭘 할 수 있냐면 자유자재로 금리 정책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같은 경우는 좀 주식시장 때문에 좀 베이비 스텝이라고 해가지고 조금씩 올리지만 예전에는 한꺼번에 확 올렸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고정금리로 30년을 빌려줬기 때문에 이 서민들이 받는 타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 뭐 신용대출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언젠가는 위기가 네. 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 코로나 위기는 그냥 지나갔던 게 그러니까 아무의 잘못도 아니다 보니까 뭐 미국 의회에서 다 뭐 승인을 해준 거예요. 네. 뭐 4조 달러 한다고 그래 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이제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절대 이제 반대도 안 하고 그렇죠. 예, 돈을 이제 다 줬는데 그렇게 된 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닌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졌다면 그때도 보면 주가 지수가 이제 막 폭락을 하면서 55%까지 빠졌는데 그때는 은행들의 위기였잖아요. 그러면 은행은 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얘네들은 뭐 얘네들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의 세금을 내 가지고 얘네들을 살려야 되지? 이렇게 되다 보면 의회에서 통과가 안 돼요. 그러면 미국이 주가가 떨어지면 한국도 주가가 같이 떨어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 뭐 주로 이제 강남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제 사업 소득이 요즘에는 한 뭐 그 부자라고 했을 때 40억, 뭐 100억, 뭐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제 부자인 사람들을 인터뷰했을 때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60% 이상이 사업이었어요. 그럼 사업을 하면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빌리는 게 달러 대출이나 엔화 대출이에요. 네. 근데 달러 대출이나 엔화 대출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부도를 만든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4-5번 이제 부도를 만든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네. 그 사람들은 아예 처음 사업을 할 때 자기 와이프한테 전부 부동산을 다 돌려놓고 그리고 사업을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도를 맞았어도 이제 와이프가 있는 집에 자기는 들어가면 되니까 또 이혼을 딱 하면 되거든요. 네. 예, 그것도 이제 사업을 하는 와중에 어려워져 가지고 그때 넘기면 안 됩니다. 그거 다 이제 추적이 다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예, 그거 이제 뭐 강제 집행 면탈죄라고 해가지고 예, 둘 다 형사 처벌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면탈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부도를 맞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뭘 생각을 잘 못하냐면 내가 이걸 돈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사업을 살릴 수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돈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먼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판단하는 거죠. 그러면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는 강남의 아파트가 가장 현금화 시키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의 아파트부터 내놓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위기가 왔을 때는 제일 위험한 게 아파트입니다. 예, 왜 아파트냐면 아파트는 KB 시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이 시세가 얼마다가 딱 찍혀 있어요. 오히려 오피스텔이나 상가나 이런 것들은 시세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위기가 왔어요. 그랬어도 시세가 정확히 없기 때문에 뭐 대출을 해주는 담당자 같은 경우도 원금 상환이 들어왔어요. 근데 원금 상환을 다 안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걔네들까지 원금 상환을 다 했을 때는 지금 아파트를 맡기도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게 좀 시세가 떨어졌을 것 같아 라는 거 갖고 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한 500만 원 정도 갖거나 아니면 뭐 카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거나 보험 같은 거 하나 들어주면서 넘기는 경우가 생기는데 아파트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네. 이게 시세가 떨어졌으면 시세가 떨어진 만큼 이 레버리지 비율을 낮춰야 됩니다. 네. 그러면 강남 아파트가 뭐 20억에서 30억이 됐다. 네. 그러면 이제 레버리지 비율을 한 10억 정도를 낮춰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럼 10억을 갑자기 갚아야 되는데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이 떨어지냐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뭐 아파트를 많이 내놨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시세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경매로 많이 쏟아질 거예요. 그러면 뭐 사람들이 이제 경매로 살 때 저는 이제 시세로 사라고 합니다. 예, 왜 시세로 사라고 하냐면 경매는 1980년도 이후에 경매 대중화가 됐어요. 그래서 절대 싸게 못 삽니다. 근데 사람들은 경매 책을 보면서 시세보다 뭐 80%에 들어가지 않으면 난 안 산다. 그런데 그렇게는 절대 못 사요. 네. 무조건 시세대로 받아야 돼요. 근데 그러면은 의문이 생기죠. 왜 경매를 사냐? 예. 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싸게 사는 것도 아니고 세입자도 명도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집도 못 보고 귀찮은데. 예. 뭐 권리금도 굉장히 많고 권리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왜냐하면 그 권리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 말소되는 권리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리고 빨간 글씨는 안 들어가면 돼요. 예.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경매로 받았을 때는 대출이 90%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시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네. 지금은 이제 대출을 다 막아놨고 전세 대출도 안 되는 상황인데 네. 그렇게 위기가 오면 뭐 거의 1997년도 IMF 위기가 떴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는 기간이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까지도.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는 2012년도에도 양도세 면제해주는 기간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양도세를 면제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집을 적극적으로 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을 다 풀어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 강남에 아파트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한 30% 정도 조정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음아파트 같은 경우도 보면 2006년도 정도가 한 14억 정도가 했어요. 예. 근데 얘네들이 한 2008년도 12월 정도가 8억 4천까지 떨어지거든요. 8억 네네. 6천인가까지 떨어져요. 그게 한 34% 정도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가 제일 먼저 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나 이런 데는 오히려 조정을 잘 안 받아요. 왜냐하면 거의 거래가 안 되고 일단은 위기가 왔으니까. 그리고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없고. 근데 그때 이제 원금 상환이 많이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강남 아파트가 제일 먼저 조정을 받는데 그러면 한 순식간에 한 30% 정도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한 20억 정도가 되는 거죠. 네. 30억짜리가. 그렇죠. 그러면 대출을 90%까지 받는 거죠. 그러면 한 18억까지 이제 대출을 받는 거고. 2억으로 사는 거. 예. 그리고 한 2억 5천 정도 들어가겠죠. 취등록세하고 뭐 명도 비용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절대 뭐 위험한 물건, 뭐 유치권이라든가 이런 거 절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떨어진 걸 시세에 사기 때문에 세입자 있는 아파트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뭐 다 전세금 받아 나가는 뭐 세입자, 아니면 월세 뭐 보증금을 다 받아 나가는 세입자, 이런 세입자나 아니면 전세금을 반이라도 받아 나가는 세입자. 그런 세입자는 어차피 내가 도장을 찍어줘야 걔네들이 돈을 받아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땡깡을 잘 못 부립니다. 그러니까 위험할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받고 명도를 쉽게 한 다음에 일단은 경매 대출을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90%까지 받고 왜 대출을 받냐? 네. 전세를 놓지. 네. 근데 전세하고 갭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대출을 안 받고 만약에 전세를 놓는다. 그러면 내가 소유권 이전이 안 된 상태에서 전세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일단은 대출을 90%까지 받고 그때 월세를 집어넣는 거예요. 월세를 집어넣은 다음에 언제까지 기다리냐? 전세가 매매가를 넘어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뭐 30억짜리 아파트면 뭐 22억, 23억 현재는 그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얘가 뭐 20억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면 뭐 전세는 뭐 15억 이하로 이제 되겠죠.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5억 이상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차라리 대출을 받고 거기다가 월세 보증금을 집어넣고 그 이자와 월세를 이제 어떻게 보면 상세를 시키면서 버티다가 그러다가 이제 전세가 넘어가는 시점. 네. 얘는 전세로 바꿔 타는 거죠. 그리고 전세는 뭐 꾸준히 올라갈 거예요. 다시 이제 강남 아파트 같은 경우는 네. 귀하다 보니까 네. 전세가 넘어가면 이제 전세가 넘어가는 돈 갖고 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종부세나 아니면 재산세 이런 것들을 낼 네.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다가 뭐 다시 어느 정도 이제 지나면 뭐 한 3년 정도 뭐 그때는 거주 요건이나 이런 것들도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3년이나 5년 정도 지나서 어느 정도 가격을 회복했을 때는 또 팔고 다시 이제 미국 주식으로 가시는 것도. 근데 왜 미국 주식을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한국의 자산들은 그 위기가 터지면 그렇게 강남 아파트처럼 30%씩 빠집니다. 근데 오히려 위기가 오면 네. 미국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이다. 그러면 주식도 같이 30% 빠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리밸런싱을 해야 됩니다. 떨어졌을 때 파는 거예요. 팔고 그다음에 이제 말뚝박기를 할 수도 있지만 네. 팔고 나서 그 돈을 갖고 이제 보는 거죠. 강남 아파트가 얼마나 빠졌나. 그래가지고 이제 순식간에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2008년도 금융위기도 9월달에 일어났지만 강남 아파트의 저점은 2008년도 12월달이었어요. 3개월 만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도 순식간에 빠지잖아요. 네. 예, 뭐 작년 뭐 코로나 위기 같은 경우도 한 달 만에 거의 30%가 그렇게 빠졌으니까 그렇게 빠졌을 때 리밸런싱을 하고 달러를 쟁여놨다면 그 달러를 갖고 아니면 뭐 애플 주식을 사도 되죠. 네. 그 중에서 한 3억 정도만 빼가지고 2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때는 또 이제 환율도 같이 올라요. 네. 그러니까 환율이 1,110원이었다가 뭐 지금 같은 경우 뭐 1,190원 뭐 이런데 그때는 1,6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50%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자산은 50%가 올라가는데 한국 자산은 30%가 빠졌다. 예.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강남 아파트를 살려면 미국 주식에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유동성이 좋고요. 한국 주식에다 투자하면 또 안 되는 게 한국 주식은 하한가를 한 30일 맞은 사람이 있어요.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개미이고 잡주다 보니까 기업들 그러니까 뭐 이 세력들이 그냥 물량으로 쏟아버리니까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제 사이드카 뜨고 하한가를 맞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뭐 여의도에 출근했던 증권사 직원들은 출근하자마자 바로 당구장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이드카 뜨고 이제 그날은 거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30일 동안 계속 빠지는 거예요. 팔 수가 없고 유동성이 없는 거죠. 오히려. 근데 미국 주식은 팔립니다. 뭐 TKQQ나 뭐 이런 것들 보면 뭐 하루 거래량 자체가 뭐 한 3,600만 주 막 이렇습니다. 예,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고 무조건 그 개미들도 얼마든지 팔 수 있으니까 뭐 수십억 파는 거는 진짜 뭐 순식간 안에 0.1초 안에 다 팔립니다. 예, 수십억 팔아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유동성 있고 그리고 오히려 위기에 강하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게 그 리밸런싱과 말뚝박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리밸런싱을 특히나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현금 확보가 되고 그냥 위기가 왔을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같이 30%, 같이 50%까지 빠져버리는 거니까 그때 2.5% 떨어질 때마다 팔았다면 그러면 나는 이 돈을 갖고 다시 주식을 살 거냐 아니면 강남 아파트를 살 거냐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그때가 되면 반드시 굉장히 한 2배 이상의 단기간에 2배 이상의 오를 수 있는 그런 비법이 되는 거죠. 예. 지금 미국 주식을 사야 한다고 해주셨으니까 또 미국 주식에서도 그 세계 이제 시가총액 1위 기업을 사야 한다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세계 1등 주식의 주인이 바뀌면 이제 그 바뀐 주식을 또 사야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어쨌든 말씀하신 건 세계 1등 주식이 우상향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요?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닐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미국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계속해서 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1910년서부터 지금까지 만약에 뭐 달러 가치로 본다면 그게 이제 100분의 1 정도 떨어졌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 정도로 많이 떨어진 게 이 달러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해칭할 수 있는 수단은 뭐냐? 이게 이제 부동산과 주식이라는 거죠. 달러 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GDP는 계속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소비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제 제조의 나라죠. 그래서 소비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누군가의 이득은 누군가의 반드시 손해예요. 그 미국이 재정 적자, 그러니까 이 무역 적자가 났다면 한국은 반드시 무역 흑자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미국은 적자국이 되는 거고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적자를 보지 않습니다. 다 흑자예요. 흑자국이에요. 아주 진짜 뭐 수출할 게 없으면 적자를 보겠지만 그런데다가 뭐 공장을 지어놓고 그 아주 저렴한 그 노동자들이 일을 했다면 항상 흑자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는 무조건 미국이 적자 그리고 전 세계는 무조건 흑자를 보는 구조예요. 현재 GDP 구조로는. 그 예전에는 근본이제였기 때문에 근본이제는 금을 쟁여놓고 그만큼의 돈을 이제 푸는 거죠. 그래서 10년에 한 번씩 공황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멀쩡한 기업도 다 망했어요. 그럴 때는. 왜냐하면 아무리 흑자를 하더라도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경색이 일어나는 거죠. 금을 더 이상 찍어낼 수가 없으니까. 지금은 1971년도에 닉슨 쇼크 때문에 그 미국이 그냥 근본이제를 탈퇴를 하면서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GDP가 뭐 한 2%, 3% 상승을 했다. 이거는 미국이 그만큼 적자를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돈을 찍어낸 거죠. 그럼 돈을 찍어냈으면 그 미국이 그걸 갚아야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돈은 더 많은 돈을 찍어서 그 돈을 갚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죠. 돈을 찍어서 돈을 갚는데 더 많은 돈을 찍으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잖아요. 그 실제로는 한국이 미국에서 수출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미국은 종이 쪼가리 하나 주는 거고 한국은 뭐 진짜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스마트폰이나 TV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진짜 노동력을 갈아 넣어서 거기다 주는 거죠. 그럼 미국은 그거를 종이 쪼가리 주고 그리고 그 돈을 받아오고 그리고 그 돈을 계속해서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도 오를 수 있는 게 뭐냐? 결국은 이제 주식이라는 거죠. 주식은 인플레에서 해지가 되니까. 거기서도 그 현재의 미국 주식은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는 플랫폼 이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다른 어느 나라보다 더 많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투자법도 있는데 이건 뭔가요? 마이너스 10% 투자법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식을 꼭 투자를 하고 싶어요. 꼭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게 좀 떨어질지 올라갈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주식에서도 그냥 뭐 아무런 뭐 잡주나 뭐 이런 주식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테슬라 아니면 뭐 아마존 좀 이제 우상향하는 주식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변동성이 좀 심할 때가 있잖아요. 뭐 페이스북도 얼마 전에 뭐 한 10% 정도 이제 어닝 쇼크가 나면서 떨어질 때가 있었고 그리고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기회를 자주 주죠. 한 20%까지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그럴 때 저는 거의 대부분 예를 들어서 한 95%는 1등 주식에 투자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5%에서 10% 많으면 10% 정도까지는 이런 마이너스 10% 투자법 같은 데다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일단 고점 대비 한 10% 이상 빠졌어요. 20%가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선 내가 1%가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오를 때는 절대 안 삽니다. 그리고 다시
그 내가 산 가격에서 또 10%가 빠져요. 그럼 또 1%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거기서 또 10%가 빠져요. 그러면 또 1%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빠질 때까지 1%씩이 계속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오른다. 올랐을 때는 그때는 이제 그걸 파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네. 좀 우량한 주식 같은 경우도 보면 네. 뭐 애플만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니면 괜찮은 주식들도 어느 정도 쇼크를 받고 떨어졌을 때는 아 이게 보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다라고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은 투자를 하는 거고 네. 이게 좀 구조적인 문제 같다라고 봤을 때는 그럴 때는 좀 자제를 하고 예, 그래서 뭐 테슬라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기회를 많이 주기 때문에 좀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테슬라를 예시로 좀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예.